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신년 특집으로 철학을 말하다 어제 이어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철학자들의 통찰이 위기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철학으로 삶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고전 속 철학을 삶에 적용시킨 분이세요. 베스트셀러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의 저자이신데요. 그러시면서 또 개그맨이셨죠? 고명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는 과거에 이제 개그맨으로서만 보다가 네. 고전의 작가로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감회가 색다릅니다. 느낌 많이 달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네. 작년 교보문고 출판 어워즈에서 한강 작가와 함께 올해 작가상을 수상하셨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제가 신문에서 정말 기사 보면서 굉장히 크게 달았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맞아요. 네. 너무 한강 작가님을 저 옆에 두셔갖고 제가 너무 송구한데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올해 작가상을 받게 되니까 그 전에는 개그맨이면서 또 이제 작가로서 아마 작년에 완전히 좀 인정을 받는 네. 그런 네, 상을 네. 받게 돼서 또 더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아니 사실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라든가 아니면 뭐 에세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대중에게 알려진 분들이 맞아요. 많이 쓰는데 고전으로 이렇게 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시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아무튼 큰 일을 겪고 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고전에서 이제 도움을 엄청 받았어요. 역시나.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제 제가 고전을 해설한 책이 아니라 네. 제가 읽고 제가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네. 네,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 제목이죠 이게. 네, 고전이 답했다. 그러니까 고명환 씨의 생각에 고전이 답해줬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는 제가 사실 마땅히 제가 살아야 될 삶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남들이 좋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살다가 그 사고 이후에 제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마땅히 살아줘야 할 삶이 있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돈을 이게 떠나서.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마음의 자세, 그쵸. 방향이죠. 방향성 네네. 얘기하신 거예요. 네네네.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그 고전은 세상과 싸울 어떤 무기보다 단단한 갑옷이 된다. 네. 이 오, 고전을 주로 이제 고전을 읽다 보니까 비유와 은유와 압축과 상징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고전이 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살아남았나 보니까 후대의 우리 사람들이 이 같은 작품이어도 나에게 맞게 이 시대에 맞게 맞아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재해석을 하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 맞게 제가 해석을 하고 용기를 얻고 해답을 얻고 너무 그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고전하면 또 아주 고전적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마크 트웨인이 뭐라 했냐면 고전이란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에요. 네. 사실 고전의 정의치고 이렇게 저는 깔끔하게 하는 건 네네. 못 봤는데 예. 근데 고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하다. 네네. 그다음에 딱딱하다. 네. 이런 선입견이 사실 있는 게 많단 네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에 오래 살아남은 게 또 고전이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게 오래된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 중에 사실 사장되고 버려질 책들 버림받은 책들은 사라졌고 살아남은 책.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쪽집게 가외, 모범야반. 저는 진짜 제가 읽어보니까 네. 그런 농축된 그런 엑기스네요. 네. 삶의 지혜가. 그래서 나한테 풀어 쓸수록 도움이 되더라 해서 저는 고전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깨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네. 책은 그 전에도 고전을 접하기 전에도 아까 얘기하신 조금 뒤에 질문하겠지만 터닝포인트 전에도 책은 좀 보셨나요? 책이요. 집에 제가 이제 시골 경북 상주가 고향인데 네. 제가 72년생이거든요. 네. 그때의 우리 집들에는 세계 문학 전집은 맞아. 하나 정도 다 있었잖아요. 양장본. 네네. 근데 그거를 저는 아예 안 만지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도 이게 꺼내서 그렇죠. 좀 이렇게 펼쳐보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 책은 뭘까 뭐 이거 수레바퀴 아래서 그러니까 그랬던 책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다시 보게 되니까 거부감이 없어지고 그렇군요. 좀 네 그런 정도였어요. 네.
터닝 포인트를 이제 드디어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2005년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2005년에 KBS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올라오다가 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전 자고 있었는데 네. 새벽 2시쯤에 제 매니저가 그때 우리 배우들이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사실 네. 190km로 달리다가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촬영장 우리가 충청도에서도 촬영했고 완도에서도 촬영했는데 맞아요. 제가 늦어버리면 정말 촬영이 안 100여 되니까. 명의 스태프들 연기자들이 기다리죠. 기다리고 네.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 매니저가 졸음운전 하다가 이제 저는 안전벨트 매고 옆자리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떴더니 바로 앞에 진짜 우리 차 190km고 앞에 7, 80km 대형 트럭이 어떡해. 정말 1m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돌리면서 이제 부딪혔죠. 아.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1초 후에 심장이 쉽게 말하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 어머.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유언부터 하고 정리하고 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어머. 어머니한테 빨리 얘기하시라고. 어머. 그리고 이제 저는 중환자실로 실려가면서 어머.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저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죽음 1초 전까지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다가 그래도 혹시 얘가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네. 살 수 있나요? 지금 정말 기적이 일어나도 3일 안에는 반드시 사망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많은 환자들이 대형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 제 심장에 있는 피 덩어리보다 작으신 분들도 거의 다 사망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핏덩어리가 너무 커서 울혈 같은 거.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길어야 3일 아. 이라 그랬거든요. 그 우리나라 최고 심장 고리자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인간은 또 이 몸이 느낌이 옵니다. 알아요. 내 어떡해. 몸이 죽는구나. 근데 무섭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억울한 건 있었어요. 내가 왜 정말 뭐 유언하라 그러면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면 뭐 내가 가진 집을 누굴 주고 뭐는 뭘 주고 네. 정말 그런 생각을 나중에 일반 병동 와서 제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걸 알았고요. 예. 저는 그냥 엄마한테 죄송하다 사랑한다 그 얘기만 했고 제 마음속으로 너무 좀 안타깝고 억울한 게 뭐냐면 그때 딱 깨달아진 게 내가 왜 34년을 남의 눈치 보고 남이 얘기하는 대로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았을까를 딱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첫 생각으로 들었고. 네. 그러니까 제 눈에 제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온 고명환의 모습과 그냥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대미 안에서 나오는 문구처럼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근데 그게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이 그것인지. 근데 그 죽음 앞에 가니까 이제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을 저는 하나도 살아보지 못했고 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래서 대학도 그렇죠. 가고 뭐 따라다닌 거죠. 네. 따라다닌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보여요. 죽음 앞에 가면.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거 내가 그냥 살았어도 잘 사는 고명환의 모습. 그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주도적으로 사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진짜 저희에게 확 와닿는데. 네. 의미 있는데요. 아니, 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네. 썼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쓰셨어요? 변신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게 이제 교재였어가지고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카프카 변신이 자고 일어났더니 악몽을 꾸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벌레로 된 거예요. 원래 된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벌레로 돼 있으면서 출근을 안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계속 살았으면 어쩌면 지금 53살까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저 병실에서 마치 그 변신의 그 벌레가 벌레처럼. 된 그레고르처럼 제가 그냥 거기에 저도 방 안에서 그냥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인간한테. 그 그런 혼자 시간이. 조용한 방에 앉아서 강제로라도. 그러니까 저는 카프카의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카프카가 그 벌레로 변신시켰다는 게 뭐 뒤에 엔딩을 떠나서 진짜 너의 모습 너 그렇게 현대사회에서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대답만 하고 그냥 살다 보면
막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벌레가 되든 아니면 네. 저는 교통사고 났지만 네. 이런 거 아니어도 네. 정말 조용하게 혼자 앉아서 책과 함께 사색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저도 34년 동안에 저한테 제대로 교통사고 나고 알았어요. 나한테 내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구나. 그렇구나. 네. 네. 얘기를 끊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잠깐 끊어야 될 시간이 와서 네. 이 충격파를 좀 수습할 동안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살롱드 상암 오늘 올해의 작가상 작년에 받으셨죠. 개그맨이자 작가이신 고명환. 이제 개그맨은 안 하시잖아요. 네, 하세요? 기회가 되면 또 아니, 합니다. 네, 작가 고명환을 만나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 구명환으로. 그러면 네.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가 떠올랐는데 아주 네. 점잖고 심오한 말을 하는 그런 철학자 개그맨. 철학적인 개그를 철학적인. 하는. 네. 들으면 되게 뼈 때리게 웃기는 아, 그런 네. 걸 하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 네. 먹힐 것 같아 캐릭터. 왜냐하면 네. 정말 우리가 웃기게 우리가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웃으면서 네, 네.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자, 고전이 답했다라는 베스트셀러 쓰셨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고전 읽기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사고 이후에? 사고 이후에는 이제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고요. 닥치는 대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 한 4,000권 어우, 집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3,00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벽돌 깨기는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벽돌 깨기도 제가 이제 벽돌 깨기는 한 이거는 몇백 권 참고로 정도 한 것 같아요. 1000페이지나 막 이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네네, 책을 700-800 예, 페이지. 그걸 네. 벽돌이라고 저희가 그렇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작년에 100일 남았을 때 네네. 우리 그 독서 고명환의 독서 클럽이라고 아. 고독이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100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10쪽씩만 읽으면 1000쪽을 읽지 않느냐. 그러네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권만 집에 있던 벽돌을 깨보자. 깨보자. 그때 무슨 작품이었어요? 코스모스랑 과학의 탄생 저는 두 가지. 코스모스가 한 800쪽 되고 과학의 탄생이 딱 1001쪽이에요. 그래서 작년 100일 동안에 그 두 개의 벽돌책을 깼습니다. 그 4,000권 정도 갖고 있으면 옛날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네. 간서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에 미친 사람. 네. 네, 그래서 진짜 4,000권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네. 근데 책을 읽고 네. 지나보면 왜 나는 기록을 안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기록을 좀 하시나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책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책에 너무 쓰면서 읽는 스타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책은 아,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이번 책은 이 저자가 쓴 것보다 내가 여백 개 내가 더 많이 쓴 것 같아. 이 정도로 뭔가를 많이 쓰면서. 근데 그게 저도 제가 작가가 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써놓은 게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출판사에 보냈더니 충분히 책이 됩니다라고 됩니다. 해서 제가 자기계발서를 처음 쓰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저도 동의한 지점이 네. 저도 메모를 한 10년간 하다가 그 몸에 메모를 모아둔 거 가지고 책을 냈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요. 6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아유, 책 내신 분들 사이에 있으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고전을 읽기 전, 네. 읽은 다음 고명환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끌려다니면서 인간 고명환. 살았었는데 네. 아, 지금은 끌고 다녀요. 주도적으로 산다. 주도 쪽이죠.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요 말을 잘못 들으면 그냥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세요 이러면 해외여행 가고 뭐 캠핑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늘 가는 곳 있죠. 네. 좀 전에도 제가 메밀국수 식당에서 그 서빙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가는 메밀국수 식당, 제가 가는 도서관, 제가 가는 강의하는데 네네. 늘 가는 곳을 저는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로 만들었어요. 자기 네네. 의지로 간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끌려가면서 내 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네네네. 그렇게 마음이 제가 마음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근데 서빙을 왜 근데 하셨어요? 저도 물어보시고 왜 메밀국수 저 식당에서 메밀국수를 집에 제가 가세요? 10년 넘게 지금 운영하세요? 매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제가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네, 오늘은 제가 서빙도 저는 그래서 하고. 낼 돈이 없어서 먹은 만큼 일하고 오시나. 아니 어차피 업소는 저희가 인터넷 찾으면 될 테니까 네네. 동네만 좀 알려주세요. 일산 설문동이라는 데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 진짜 아까부터 꼭 여쭤보고 네, 싶은 네. 게 최애 작품. 그러니까 사실 최애 작품은 한두 꼽기 어렵긴 한데.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도 지금 꽂으라고 하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조르바. 그러니까 그 조르바 중에서도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문장이 정말 제 인생을 많이 바꿔줬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는 오로지 내 행복, 내 거, 나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방법도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이게 남을 구한다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저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래요. 난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 아니 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 위대한 작가가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돈은 남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면 저절로 돈은 따라오는 그 선순환으로 돈을 버는 거지. 내 돈, 내 거를 벌려고 하면 벌 수는 있는데 하루하루가 힘들더라고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를 해라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신 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웃들 복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한 나를 복주려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그릇이 우리가 왜 밴댕이 소갈딱 작아지죠. 그릇이 작아지면 돈그릇도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 보시하라고 하잖아요. 내 거 많은 중에 5,000원 떼주려고 그러면 이게 내가 5,000원을 떼주면 막상 우리 가족이 한 끼는 굶어야 돼요. 마음은 있지만 막 못 떼주거든요. 근데 그 떼주라는 거죠. 떼줬을 때에 그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네. 갑자기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올라갔을까? 100도가 됐을까 궁금해지네요. 저는 저 말씀 네. 듣다 보니까 네. 이타적 행위는 네. 이기심의 발로다. 그 맞아요. 말이 저는 딱 네. 떠오르니까 이타적 행위는 맞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네. 내가 만족하자고 네. 이타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음. 근데 그런 극도의 이기주의는 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진짜 남과 이 지구와 우주를 위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야지 제가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네. 사는 게 하루하루가 행복하려면 저는 이제 그게 늘 오늘 죽을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 네. 제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네네. 나는 누구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냐? 네네네. 무엇을 행해야 하냐? 이런 네. 이 산다는 것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자꾸 우리에게 이제 네. 자문하고 하긴 네. 하는데 그래서 책 속에서 찾으신 거잖아요. 네네. 고전이 어떤 잡을 줬고 또 어떤 작품에서 가장 큰 또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곳에서는 나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방향이 완전 반대로 됐죠. 네. 남을 위하는 방향.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적으로는 이 책 읽기 전에 4번을 망했어요. 오로지 내 거, 내 수익, 내 매출. 아니 34세까지 4번을 망하신 거예요, 그럼? 네네네. 아니 그러고도 이제 교통사고 나고도 사업을 사업을 했는데 하셨구나. 그때 책을 아직 덜 읽은 상태에서 네 교통사고 나기 전에도 했지만 2002년부터 제가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4번을 망하고 제가 와 너무 망하고 나니까 정말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책을 제가 가진 책 중에 보니까 손자병법이 1번이잖아요. 이기는 책. 그렇죠. 싸우는 근데 법이니까. 거기에 이겨놓고 싸워라가 제가 그 문장을 딱 읽는데 야 내가 그동안 4번을 이겨놓고 싸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보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네.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도 성공할 확률이 좀 높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는 네. 우리 요식업하는 친구들도 제 동료들이 그래요. 형, 요즘은 진짜 맛있게 진짜 가성비 좋게 만들어도 장사가 안 된대.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고 맛없어도 고객이 좋아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힘들어지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알고 준비를 하면 이겨놓고 싸울 수 있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겨놓고 싸워서 제 메밀국수집이 2014년부터 했으니까 코로나 3년을 그대로 지나갔잖아요. 우와. 우리 매장은 코로나 3년 동안에 매출이 20%가 오히려 늘었어요. 배달을. 아니요. 아닌데도. 배달 아닌데. 와. 찾아오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겨놓고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면 이런 팬데믹이 와도 또 팬데믹이 올 수 있다 그러잖아요. 또 와도 충분히 견뎌내고 이길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게 해준 거는 손자병법. 네.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우리 개그맨들 중에 네. 실제 성격은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된 말 행동을 하다가 개그맨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저도 너무 그 소심하고 이런 성격 남 눈치 보는 성격이 많았는데 아. 이시영 박사님의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배짱으로 책이 삽시다. 진짜 고전이죠 그거. 83년인가에 고전입니다 출간했더라고요. 그거. 정말 저는 그 책 한 권 네. 읽고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 한 권만 잘 만나도 네. 그 자기가 맞는 때에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여러 권 안 읽어도 정말 변합니다 사람.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현대인들이 생활이 불편했던 조선시대보다 훨씬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책을 읽고 싶어도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우리 네. 손 안에 늘 핸드폰이 가지고 있죠. 있는 거. 네. 자,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네. 뭐랄까 더 친근하게 네. 할 수 있는가? 뭐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저는 딱 10쪽씩만 읽으라 그래요. 아, 10페이지. 10페이지씩. 다섯 장.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책도 10쪽은 읽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엔 한 권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독서를 하면서 우리가 언제 발전하냐면 독서하는 중에 발전하는 거는 저는 그때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는 1이고 네. 10 중에 9는 네. 독서하고 독서 사이에 아. 우리가 뭐 자전거도 타고 음. 조깅도 하고 등산도 하잖아요. 네. 수많은 그 성공한 그 기업가들이 발명가들이 나는 산책 중에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맞아요. 이러잖아요. 예, 예. 근데 그냥 산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쪽 정도는 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떠올랐는데 산책 중에 떠오를 리가 없어요. 마중물을 그래서 넣어라. 그렇죠. 예. 내 영역이 아닌 비트겐슈타인이 그래서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언어를 좀 더 늘려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와 그래서 우리가 연금술사에서 파울로 코엘료가 네가 간절히 바라면 하늘의 바람이 구름이 태양이 대답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뇌와 간절한 마음과 책 10쪽 정도 들어가 있고 등산하시고 달리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가는 것보다 갑자기 구름 모양을 보고 햇빛을 보고 친구와 대화하다가 정말 갑자기 이게 뇌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의 창의적인 뭔가가 딱 떠올라요. 떠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읽으려 하지 마시고 10쪽만 읽으시고 네. 또 내일 어제 못 읽었다고 20쪽 읽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건너뛰시고 예. 또 그냥 10쪽 읽으시고 해서 그걸 못 하셔요. 1년에 100번만 하겠다. 365일 중에.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한 이틀 못 하잖아. 네. 에이, 관두자. 그러니까 막 절망하는 그래서 돌아와야 돼. 네. 반드시. 왜냐면 그 이틀 동안 안 읽었지만 이틀 동안에 충분히 그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뒤로 10쪽을 계속 이어주기만 하면 돼. 네. 네, 맞아요. 아, 좋은 말씀. 명화 씨는 이제 그 완벽주의라고 했지만 저는 또 책을 읽은 분들한테 네. 이렇게 엄숙주의를 탈피하라. 그러니까 책은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네네. 그 엄숙주의에서 탈피하고 맞습니다. 화장실 앞에도 한 권, 네네. 뭐 밥 먹는 옆에도 한 권, 네네. 그렇죠. 그냥 손에 잡힌 대로 네, 읽어라.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독서이죠. 소설이 아니면 정말 그냥 전부 다 안 읽어도 돼요.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면 아, 네. 내 눈에 탁 띄는 소제목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건너뛰면서 읽어도 되고 네. 그렇게 10쪽만 읽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고전 중에 네. 한 권 하면 좀 그렇고 몇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 비기너들을 위한. 지금 상황이라면 네. 저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네. 바다. 왜냐하면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청새치 잡고 상어랑 싸우고 정말 목숨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그 200kg, 250kg 되는 청새치를 결국은 다 살점은 다 빼앗기고 네. 머리만 가지고 오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사자의 꿈을 꾸면서 다시 잠을 자요. 그거는 우리는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맘때에 읽기에 딱 좋은 그런 책. 그다음에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무늬.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식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요즘은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려 나갈 무늬를 2025년에 2030년에 인간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식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그런 책들.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 매일 아침에 이제 유튜브에 긍정확언이라는 이런 주제로 글을 뭘 올리신다고 네네 들었는데 영상을 올립니다. 네. 네. 그 오늘이 이제
1134일째. 네네. 와, 그럼 우리 얼핏 아들. 생각하던 3, 4년. 예, 그러네요. 3년 넘었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음.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라고 외쳐서 1년 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과거형으로. 아니요. 그렇죠. 예.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래요. 아, 예언적. 미래의 일이지만 난된 걸로 완료될 생각하고.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하면 됐어. 우리 뇌는 음.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해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후에 내 책이 해외로 수출됐다라고 아. 1년 동안 외쳐서 5개국에 수출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그냥 그 초자연적인 그런 미신적인 게 아니라 제가 해외로 수출됐다 하는 순간에 내 뇌는 저를 스캔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 저로 하여금 글을 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스캔을 해봤더니 제가 아직 해외로 수출될 만한 글을 쓸 작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노력해. 더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선순환으로 결국은 내가 외친 그 완료된 글을 간절하게 계속 외치다 보면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라고 외쳤을 때도 처음에는 좀 웃음이 나고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뭐 사람들 마음을 조종해 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로 하여금 그거를 노력할 수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메밀국수 식당이 매출 10억을 찍었다 이러면 그거를 알아낼 수 있도록 세스 고든의 책이라든가 이런 쪽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열정이 계속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제가 긍정학원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네.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 네. 뭐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저는 지금 제가 요즘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장사가 안 되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맞아요. 이거 부정적인 알고 거거든요. 죽겠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예. 이 서양의 철학 쪽 그쪽은 이제 이게 그쪽 사대주의가 아니라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문화가 그랬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에 이 밖으로 나가는 사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외치나 봤더니 손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러잖아요. 네네. 그들은 손님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왜 우울하지 이럴 때 우울하기 싫어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나 힘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나 열정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나 내 연봉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요즘 왜 이렇게 돈이 안 벌어지지? 이러면 우리 뇌는 그게 명령이잖아요. 왜 장사가 안 됐지?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럼 우리 뇌는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왜 우울하지? 이러면 우울한 내용만 계속 생각이 찾아다니니까 계속 우울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 전에 우리 뇌는 안 잔다 그러잖아요. 자기 네. 전에 나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하면 그러다가 잠들잖아요. 네. 그럼 밤새 우리 뇌는 그 잘 안 되는 이유만 찾아다니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힘들고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잠재의식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내가 자면서도 발전하려면 내가 매출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긍정의 되지? 얘기를, 네. 이러고 잠들면 내 뇌는 밤새도록 그걸 찾아다닌다는 거죠. 일리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언이 네. 확신의 언어가 확정의 언어가 그렇죠. 된다는 뜻이잖아요. 확정에 근데 그 조건절이 긍정인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긍정이죠. 네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1134회일인데 네. 오늘은 뭐였어요, 그럼? 오늘은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오는 문장이었는데 네. 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고통이 나를 이긴다.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미니 강연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사실 저도 독서가 처음에는 저도 고통이었어요. 그죠? 의자에 앉아 있고 글쓰기도 고통이었는데 저는 요즘 글쓰기랑 독서는 이제 그 쾌락이 돼버렸거든요. 사실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달리기 동호회 가면 고통이에요. 그죠? 힘들죠. 근데 계속 뛰다 보면 안 뛴 날이 몸이 고통이에요. 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너무 도망가려고 하면 고통에게 맞아요. 잡아먹히더라고요. 이 목태뉴가 얘기한 게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면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2025년 진짜 어려움이 이제 닥쳐올 텐데 이거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그래 한번 껴안아 보자. 그리고 이 고통을 정면으로 봐라. 네. 네. 그리고 이겨놓고 싸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이 위기 속에서 사실 위기 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는 저도 사실 제가 교통사고라는 극단적인 상황일 때 제가 이게 떠오른 떠오르는 거거든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고 네. 아, 네, 네. 2025년 기회입니다. 네.
긍정확원입니다. 네. 아,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은 걸 미리 알고 배려하시느라고 빨리 달리셨어요. 설명 잘하셨습니다. 또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오늘 살롱드 상암 철학을 말하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전이 답했다의 저자 고명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